안녕하세요. 양희세의 금융가의 양영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축통화, SDR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논쟁을 좀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게 기축통화냐 SDR 문제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관련된 그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SDR은 사실은 그 논쟁의 핵심은 아니었고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을 많이 쓸 것이냐, 지금 재정 정책에서 적자가 생겼는데 이 적자 수준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적자를 더 줄여야 되느냐, 또는 재정 보수주의, 즉 균형 재정으로 가야 되냐,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더 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 기축통화 논쟁해서 신문지상에서는 SDR까지 나오고 그랬지만은 사실 핵심은 적정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게 과연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한 50% 조금 밑에 47%, GDP 대비 47% 정도 이 정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수치인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러면 적정 비율은 얼마인지, GDP 대비 예를 들어 30%가 좋다든지, 지금 미국은 한 120% 정도 되죠. 일본은 230%, 이렇게 굉장히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의 의미,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예전에 테슬라의 그 경영자죠,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트윗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번 그 정부 부채의 적정 비율은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또 참조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 부채 비율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얼마가 적정하냐. 예를 들어 GDP 대비 GDP에서 정부 부채, 채무 이렇게 하죠. 요게 어떤 사람은 40%가 적정하다. 또는 100%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수치가 과연 존재하느냐.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런 수치는 경제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2000년 초반에 하버드에 라인하트하고 로고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학자들이죠. 이분들이 90%를 제안을 했어요. 90% 이렇게 90% 재정 적자가 GDP의 90% 선을 넘어가면은 재정 적자가 이 정부 부채가 많아질수록 90% 이상인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아질수록 이 GDP 이 성장에 악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당시 유행을 했는데, 아주 결론이 그 뒤 이야기가 굉장히 허무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양반들이 했던 게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했겠죠. 그래서 엑셀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엑셀 수식이 잘못됐던 것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만큼 아직도 이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그 정확한 규모,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깔고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부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정부 부채를 얘기할 때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신문지상에서 또는 칼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계의 부채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봐요. 가계가 이 정도 빚을 졌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정부도 하나의 가계처럼 보는데, 먼저 이러한 비유가 과연 올바른지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 가계, 이렇게 두 가지 주체를 나누면요, 정부하고 가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어떤 게 있나, 그런 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경제학에서 또는 일반적인 실제 계약에서 정부하고 계약을 하거나
정부의 어떤 그 경제적인 행위들을 볼 때 정부는 무한 지속성을 가정을 합니다. 즉 정부의 수명 이게 뭐 100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보고 이 경제이건 또는 어떤 경제 행위건 그런 거 무한 지속성을 가정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가계는 유한한 개체죠. 뭐 어떤 계약을 할 때 가계가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하는데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 이런 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영국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영국의 콘솔이라는 채권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만기가 무한대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채권은 만기를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정한 이자만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럼 이런 채권의 존재는 바로 정부의 뭐라 해야 되나 수명이라 해야 되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무한한 그런 개체로 가정하고 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정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뭐 데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자 지급이 중요하지. 이 채권을 뭐 1억 원짜리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뭐 10년이다. 10년물이다. 그럼 10년 후에 1억 원을 갚는 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갚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1억 원 10년 후에 1억 원이 됐으면은 1억 원을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됐을 때 정부는 재연장을 가능해요. 물론 같은 사람한테 재연장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부의 채권을 또 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부의 채권은 중요한 거는 오히려 원금보다는 이자를 제때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그 개인이 발행한 사채 이런 거보다도 정부의 채권이 당연히 가장 그 신용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채 이건 만기가 없이 매년 이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내가 뭐 영구채를 예를 들어 매년 이자를 뭐 100만 원 지급하는 이런 영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의 가격은 얼마냐? 이거 사실 가격 매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해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건 채권이긴 하지만 실제 회계 처리할 때는 주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이자 지급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어떤 집을 사는데 가게에 뭐 1억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면은 사실 이자 지급도 중요하지만 더 은행이 조바심나는 거는 원금 상환이 핵심이죠. 이렇게 차이들이 조금씩 납니다. 그 다음에 가게에서 대출 받았어요. 뭐 10년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데 그걸 썼는데 그다음에 만기가 돼서 이거 만기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프죠. 잘 안 해주죠. 보통 해주기도 하지만은 요즘 같은 또 분위기에서는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계와 국가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채권이라고 해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가계가 발행한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은 실제 현상을 보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가계의 부채 비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하고 정부의 부채 비율을 판단하는 거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 가계 부채 비율을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 부채 건전성 이런 걸 판단하는 비율이 가계한테는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LTV가 있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TI에서 DSR 요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TV는 뭐냐면 론 투 밸류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집값에 대비해서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나 요런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을 뭐 예를 들어 9억 이상이면 대출을 적게 한다 그런 게 새로 생겼지만요. 대략 한 60% 정도 이 정도 우리가 대출 받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LTV가 10억 아파트에 6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LTV는 60% 이런
개념이죠. 뭐 이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solvency라고 해서 지급 능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가게에 그 대출을 해주면은 가게는 그 대출을 한 거 갖고 아파트를 사겠죠. 아파트가 가게 얼마가 대출을 6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대출을 해준 거는 6억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 대출을 해준 그 가격은 6억이지만 아파트의 가치는 1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계의 대체 대조표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0보다 크죠. 이게 지급 상환 능력 이게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것도 나왔죠. 소득 대비 얼마나 이 돈을 빌려야 되느냐.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 뭐를 해줬냐면 이자에다가 원리금 부분 이걸 합쳐서 그게 소득 대비 몇 퍼센트 이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없으면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득에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리금의 일부분도 갚아야 되니까요. 이거 보통 뭐 한 40%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런 게 가계의 부채 비율의 어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LTV하고 DSR. 하나는 이 대출이 안정한가 전체적으로 상환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걸 바라보는 거고, DSR은 이 대출한 사람이 과연 이자와 원리금 부분 상환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바라본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떤 가계의 부채 비율 종류라면요, 정부의 부채 비율도 나타내는 뭔가 지표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의 가지고 있는 채무 전체액 debt to GDP를 채무액을 GDP로 나눈 값을 보통 요거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요게 저는 근데 요런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가계처럼 LTV, DSR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게 조금 그냥 너무 간단히 정부의 부채 비율은 정부가 현재 지고 있는 채무 나누기 GDP 이렇게 하자. 이게 그냥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습관적인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의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채무 나누기 GDP가 100%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는 만약에 정부가 현재 빚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려면은 일시 상환에는 1년치 GDP가 필요하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현실적인 개념이죠. 현재 지금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데트 GDP 비율이 120%다. 그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걸 한꺼번에 상환하려면은 1년치 GDP가 필요한데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죠. 그러지도 않아 왔고요.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종의 데트 GDP가 조금 애매한 개념인데, 만약에 정부에다가 개인처럼 DSR 개념을 적용해 본다. 이렇게 하려면은 정부는 원금은 안 갖고 계속 롤오버 재연장을 하니까 분자에는 이자 지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분모에는 정부의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의 소득은 뭐에 해당합니까? 정부가 돈을 버는 건데 정부의 소득은 세금이죠. 세금으로 그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수익은 대략 이게 적자 그 예산이냐 흑자 예산이냐 또는 균형 예산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예산하고 비슷하겠죠. 세금 수입은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세수는 또 뭐에 비례합니까? 그 나라의 GDP가 많이 성장을 많이 했으면은 그 세금 비율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GDP하고 굉장히 비례해서 변하겠죠. 그 GDP가 올라가면은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GDP가 떨어지면 세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세수를 GDP로 취하는 개념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bt to GDP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의
그 DSR, 요거는 정부의 DSR을 뭐 좀 새로운 개념이지만 DSR을 한번 구해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계의 DSR은 40%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DSR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정부의 이자 비용은 대략 한 20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예산 대략 한 600조, 이거 대충 아시죠? 그러면 600조 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요걸 나눠보면 얼마쯤 되나요? 3.3% 이 정도 되죠. 물론 여기에 이게 흑자 재정일 수도 있고, 또는 적자 재정일 수도 있고, 균형 재정일 수도 있지만, 전체 600조에서 이게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략 요걸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DSR은 현재 얼마냐? 3.3%다. 이거는 가계의 DSR인 3.3%보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굉장히 양질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부채 비율, 부채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가계를 좀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정부의 DSR과 가계 DSR을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계의 그 신용도보다 정부의 신용도 훨씬 좋은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또 봤더니 또 그 수치조차도 훨씬 좋은 상태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가계의 LTV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럼 현재 가계의 LTV는 최대가 60%로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을 구매하는 순간에 아마 대출을 최대한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거 뭐 대략 60%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LTV는 뭐냐? LTV는 결국에 그 전체 그 자산분의 부채죠. 그러면 정부의 부채를 구하고 정부의 순자산을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관련된 링크 밑에 다 걸어놨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정부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정부 부채는 938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순자산들이 있겠죠. 정부가 갖고 있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순자산이 4,638조입니다. 이거 대략 계산해 보면은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LTV로 본 우리나라 정부의 이 비율은 20%, 가계는 60%. 물론 모든 가계가 다 뭐 주택을 사기 위해서 60% 그 주택 가격의 60%만큼 빚을 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제 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빚을 졌을 때 가격 빚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걸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은 굉장히 양호한 것처럼 보이죠. 뭐 가계에 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신용도는 가계보다 월등히 낮다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트 서비스, 이자 지급하는 것도 보면은 아까 했던 거 제가 한 건데요. 세금 수입에 비해서 보면은 3.3%, DSR은 가계는 최대 40% 요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수를 또 GDP로 많이 하는 GDP로 본다면 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와 가계의 그런 부채 비율, LTV 뭐 이런 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치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